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42살 주부입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예요.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파란만장한 일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취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평생 사는 것보다 딸과 사는 게 훨씬 낫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딸 가슴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싶었지만 지금은 이혼을 안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이혼이 무엇인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혼 스토리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나 일찍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어릴 적 기억이지만 생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이 고함을 치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제가 2학년이 되던 해에 이혼하셨고 저는 자연스레 고모네 집으로 가서 살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린 딸을 고모네 집에 맡기고 언제 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셨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상처였습니다. 다행히 고모가 저를 친딸처럼 이쁘게 키워주셨고 고모도 결혼을 안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참 외롭고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하며 버텼어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은 공부였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당당해져야 했고 그 유일한 수단이 공부였어요. 결국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고모도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저는 공부에 대한 꿈이 있어 결국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취업을 했고 당시 직장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죠. 지금과는 다르게 참 다정하고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워낙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라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무려 4년 동안의 긴 연애를 했습니다. 긴 연애를 하면서도 크게 흠잡을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남들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손길을 제대로 느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딸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혼자 자취하는 걸 알고 매번 반찬을 직접 싸주시면서 끼니를 잘 챙겨주셨고 아플 때면 엄마처럼 항상 전화 주시면서 챙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 한마디를 참 이쁘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결혼하기 전 시모 집에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우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우와, 갈비찜에 잡채 샤브샤브까지. 고생하셨네요.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오면 같이 요리할까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금방 뚝딱 했어.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뭐 힘든 것도 없었어. 그나저나 정말 꿈 같다. 우리 종민이 외동아들이라서 늘 딸 같은 며느리 생겼으면 했거든. 우리 수연이가 한 집안 가족이 된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잘할게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은? 예, 너는 자주 먹잖아. 오늘은 우리 수연이의 날이야. 수연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다고. 치, 누가 보면 수연이가 딸인 줄 알겠어. 당연하지. 우리 수연이가 딸이지 그럼. 난 진짜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한다. 내 딸,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시모는 일찍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남편,
그러니까 외동아들 하나만 믿으며 사셨기 때문에 저를 딸처럼 여기고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저만 따로 주말에 부르신 날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오빠랑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맛있는 거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받아라. 네?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수연이 너 해라. 네? 아니, 이걸 왜... 제 생일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 쓰셔야죠. 제가 이걸 왜... 아니야. 내가 조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마침 만기가 됐어. 크지는 않지만 이자가 그래도 꽤 괜찮더라고. 결혼하고 살림하느라 모두 생활비로 돈 쓸 텐데 이거 보태 써라. 아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너 옷 한 벌 사 입어라. 매일 10,000원짜리 티셔츠 입지 말고. 응?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종민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난 수연이가 부모님 없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바르고 곱게 자라준 게 너무 이뻐. 기특해. 수연이가 내 딸이지 뭐. 종민이는 내가 따로 챙길 테니까. 알겠지? 이건 여자들끼리 비밀이야. 쉿! 알겠지? 네, 어머님. 감사히 잘 받을게요. 이번에는 어머님 말씀대로 이쁜 옷 한 벌 사 입을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진짜 시모는 거의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그 뒤에 마음을 확 열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날이나 명절이 아닌 평범한 날에도 시모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시모랑 엄마처럼 지낼 수도 있구나 하며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격경사가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늦게 임신해 노산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시모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 기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저를 위해 요리도 직접 자주 해주셨고 인부복도 이쁜 게 많다면서 백화점에서 이쁜 옷도 따로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딱 1년. 아기 둘이 지나고 난 이후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저한테 벌써 권태기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좀 퉁명스럽다고 해야 할까? 좀 그랬습니다. 오빠, 이번 주 또 나가? 아니, 낚시 다니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자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뭘 어딨어, 여기 있지. 야, 다른 부부들 사는 거 봐봐. 요즘 캠핑하는 거 유행인 거 몰라? 남들은 아내가 오히려 나가라고 하더라. 오빠, 우리 아람이 이제 돌 지났어. 이때가 한창 이쁜 거 몰라? 알지. 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고. 내가 뭐 맨날 나가냐? 지난주에는 내가 아기 봤잖아. 고작 그 20분 놀아준 거? 야, 고작이라니.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랑 그럼 뭐라고 노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잘해봤자 소용없어. 애는 기억도 못할 텐데. 그냥 적당히 뭐든 적당히 잘해주고 밥 안 굶기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키우면 돼. 너도 너무 유난 떨지 마. 오빠, 그게 아빠가 할 소리야? 어차피 기억 못할 테니 그럼 대충 키우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럼 뭐하러 아기를 낳았어? 어? 매일 놀아달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 아기 낳고 경력 단절돼서 맨날 집에 있는 거 몰라? 그러게, 운전 좀 배워두지 그랬냐? 어휴, 맨날 내가 그렇게 운전 좀 미리 해두라니까 넌 뭐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오빠, 나 대학 때 교통사고 나서 운전 트라우마 있는 거 몰라? 내가 뭐 일부러 운전 안 해? 그리고 아기 봐주시던 이모님도 다음 주에 사정 생겨서 그만두신대. 야, 그래, 잘 말했다. 아기 낳고 엄마들 다 혼자 해. 그동안 너가 복에 겨웠던 거지.
우리가 뭐 부자냐? 이모님을 쓰게?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나 몸 안 좋아서 이모님 부르는 거 잊었어? 게다가 오빠가 이모님 먼저 부른 거잖아. 일주일에 이틀, 3일은 편하게 쉬면서 육아하라고 나한테 말했잖아. 참나, 내가 떼써서 이모님 부르자고 한 것처럼 덮어씌워? 그리고 솔직히 오빠도 육아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평일에 회식한다고 매번 늦고 주말에 낚시한다고 외박하고 이게 말이 돼? 네, 맞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엄살이 아니라 진짜 좀 체력이 약합니다. 빈혈도 있고 저혈압도 있어서 특히 아이 낳은 후 의사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임신 초 남편이 저에게 주는 선물로 평일 이틀 정도는 이모님 도움을 받으라고 돈도 두둑히 챙겨주었거든요. 물론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마치 제가 남편에게 떼써서 이모님을 부르자고 한 사람처럼 덮어씌우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야, 아무튼 이모님은 이제 부르지도 마. 너 빈혈? 그것도 솔직히 죽을 병 아니잖아. 너무 요란스럽게 그러지 좀 마. 차라리 잘 됐네. 이모님 아예 쓰지 말자. 알겠지? 그래, 이모님은 그렇다 쳐. 근데 요즘 주말마다 왜 이렇게 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바람 펴? 아이씨, 또 왜 바가지 긁어? 시끄러워. 버럭 남편은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후 남편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 뭐하니? 내일 아람이 데리고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종민이는 집에 있어? 어머, 너 왜 울어? 죄송해요, 어머님. 저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이상하게 다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오빠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유, 종민이 이 자식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워낙 편하고 그래서 별소리를 다 했네요. 오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기가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 남편이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내가 키웠지만 참 이기적일 때는 정말 이기적이야. 옛날에도 학창시절에 내가 항상 도시락 싸주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식탁에 두고 갔던 녀석이야. 반찬이 부실해서 창피하다나? 암튼 수연아, 울지 말고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마음이 헛헛할수록 밥을 잘 먹어야 하는 거야. 어서 건너와라. 시모집과 신혼집은 한 정거장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모집에 갔어요. 그런데 한창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부엌으로 걸어가던 어머님이 벼랑간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게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느꼈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119를 불렀고 결국 어머님은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는 그 길이 너무 외롭고 속상하더라고요. 남편과 싸운 날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자 다행히 시어머니는 깨어나셨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10통이나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나중에 의사 소견에 의하면 시모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했습니다. 기립 시에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럽고 때로는 실신하게 되는 상태까지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 참만 다행이네요. 응, 그래. 진짜 나도 아까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더라.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번에만 이런 거 아니시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보니까 꽤 저혈압이라 이런 상태가 꽤 오래된 것 같다 하시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침대에 내려오다가 휙 쓰러져서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어. 그래도 그때는 시신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에휴. 어머니,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만약 제가 집에 없었으면 어머니 제대로 시간 안에 치료 못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충분한 물을 드셔야 한대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짜게 드시던데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피해야 하고요. 내가 잘 챙겨볼게. 안 되겠다,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마침 이모님도 안 계셔서 방 하나 남아요. 그리고 아람이가 할머니 오죽 좋아해요? 뭐? 아니다. 에이, 그래도 신혼집에 내가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머님, 그럼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휙 쓰러지는 건 말이 되고요? 제 눈앞에서 어머님 쓰러지는 걸 보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어요? 결국 시몬은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고생을 사소한다고 뜯어 말렸지만 저는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시모가 마치 엄마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에게 시모는 항상 곁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사정을 다 듣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집에 들어오자 집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기가 울고불고 뗐으면 시모는 아이를 잘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기를 볼 때 저는 아이 이유식을 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다 보면 솔직히 지칠 때가 많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다행히 시모가 계셔서 같이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정말 재밌게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엄마와 딸, 딱 그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시모가 들어와 살게 된 후 딱 3개월 후부터 남편은 갑자기 지방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침 남편이 온 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캐물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회사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회사 기숙사. 그때 사진 찍어 보내줬잖아. 아우, 졸리다. 아람이들 잘 지내? 무슨 프로젝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지방에 오래 내려가 있어? 그리고 딱 2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아직 일이 덜 끝났어. 어쩌면 2달 잡고 장기 프로젝트 할 수도 있대. 거기 건축 부지가 워낙 좋은데 회사 지점 그쪽으로 낼 건가 봐. 암튼 기초공사가 가장 신경 쓸 게 많아. 허가도 받아야 하고 할 게 많아. 한동안은 지방 내려가서 지낼 것 같아. 주말에나 올게. 그나저나 엄마는 잘 지내? 엄마 요즘은 저혈압인가 뭔가 그거 괜찮아? 오빠, 최소한 나한테는 전화 못해도 어머니한테라도 안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집에 계시지만 오빠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내가 핑계를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 맞다. 다음 주 어머님 생신이셔. 알지? 다행히 일요일이더라고. 그때는 잊지 마. 꼭 내려와. 어? 일요일? 26일이네? 아이씨, 안 되나. 왜 또? 그날 근무 없잖아. 급한 미팅이 그때 딱 잡혔어. 진짜야? 그럼 25일, 토요일 잠깐이라도 내려와. 같이 밥 먹자. 간만에 스테이크 좀 썰자.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25일 그 전날에도 바빠. 나 진짜야. 오빠, 내가 진짜 오빠 회사 일하는 거에 간섭 안 하는 거 알지?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회사에 한마디 해야겠어. 참나, 주말까지 일하고 오빠가 오는 게 뭐야? 그리고 25, 26일 날 안 되는 거 맞아? 그냥 어떤 시간이든 되는 날이 있기는 해? 오빠, 나 진지해. 아람이 이제 걷게 되면 한창 이쁠 때야. 나도 남들처럼 사진도 찍고 아기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야, 평범하게 살면 돈이 땅에서 나오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다 내가 있으니까 너랑 아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돈을 번다. 너희들을 위해 희생한다. 그러니까 참아라. 난 잘못 없다. 늘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이었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도 아니고 주말마다 일하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평범하게 밥 먹고 놀고 여행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주기를 바란 것뿐인데 제가 철없는 소리하는 아내라면서 남편은 매일 핀잔을 주었어요.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2주 만에 집에 왔어요. 마침 딱 주말 오후에 잠시 친구랑 술 약속이 잡혔다면서 기분 좋게 나가더라고요. 대학교 동창이라면서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나가길래 의심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간 후 안방 침대 베개 밑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원래 남편 핸드폰은 절대 보지 않는 타입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카톡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닐라라고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수상한 카톡을 보게 되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바닐라라는 사람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계속 올려다 보니 어머님 생신인 26일 그때 약속을 마침 잡았고 둘은 밥을 먹기로 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내용이 끊기는 걸 보니 남편이 스스로 내용 삭제하기 기능을 사용해 은밀하게 내용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 그 여자와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바람도 치밀한 사람을 핀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가 딱 맞았어요. 어차피 들킬 거짓말,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이 날 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부엌에는 시모가 계셨고 아기는 버젓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엄청난 걸 봤다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혈압 때문에 힘드신데 괜히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5분 후 남편이 불이 났게 핸드폰을 찾으러 집에 다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이 제 손 안에 있는 걸 보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뭐야,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 아이씨. 핸드폰 가지러 온 거야? 참나, 그러게 안 하던 짓을 해? 아 몰라, 이리 줘. 남편은 숨기는 게 분명히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도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증거를 모아 제대로 터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패턴을 비밀번호로 바꾸었길래 이상해서 다시 풀어봤더니 0000으로 비번을 바꾸었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도저히 못 참아졌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낯선 여자의 카톡을 본 이상 저도 이대로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의 핸드폰은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나누었던 카톡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두었죠. 그리고 들여다보니 남편은 그 상간녀와 교류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커플 메신저 어플로 따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연인 사이였죠. 저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증거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 문제로 워낙 신경이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눈치를 채시곤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얘야 수연아, 이번 주에는 종민이 온다고 해? 요즘 많이 바쁘네? 아, 네. 이번 주에는 오겠죠. 수연아, 근데 너 요즘 왜 그러냐? 도통 입맛도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거야? 어디 아파? 너는 내 며느리이자 딸이야. 알지? 이 시어미한테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그리곤 어머님이 저를 꽉 껴안아 주시는데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남편이 바람 피우는 이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말도 없이 금요일 저녁 늦게 집에 남편이 온 날이 있었어요. 분명 주말에 못 온다고 했는데 웬일로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올라와 집 근처에서 친구와 술 한잔을 마신 모양이더라고요. 술이 한껏 취해서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김수연, 나와. 당장 나와. 이씨. 서방님 말을 무시하냐, 너? 아우, 술 냄새.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어서 들어와. 남편은 고주망태가 되어서는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쳤어요.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가족들은 모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랑 아람이 모두 자. 쉿! 조용히 하라고. 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어? 언제 왔어? 이번 주말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야, 김수연, 내 말 잘 들어. 너 다 알고 있지? 뭐가 갑자기? 남편은 저를 추궁했습니다. 자기가 바람핀 사실을 고백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모를 것 같냐? 요즘 너 내 핸드폰 자주 보더라. 내가 모를 것 같았냐? 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까 내가 말해준다. 나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 진짜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사랑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어쩌냐. 너나 나나 늦기 전에 진짜 사랑 찾는 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냐? 나도 너 앞에서 거짓말 더 이상 하기 싫다. 지겨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가 더 좋다. 너보다. 너랑 결혼하고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기 낳고 너 아줌마처럼 사는 거 보는데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하자. 엄마만 돌아가시면 너랑 안 사니까 준비해둬. 나도 엄마 앞에서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다.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기숙사 아예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방으로 아예 부서 돌리려고 팀장한테 말할 거야. 내가 당장 이혼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 우리 아람이도 아직 어리고. 근데 같이 사는 건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야, 그래, 말 잘했다. 너 핸드폰 가관이더라. 그 바닐라라는 여자 뭔데? 누군데? 너 아기 아빠야. 결혼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나 안 미쳤어. 그 여자가 더 좋아졌다고. 미치겠다고. 남편은 제 앞에서 당당하게 상간녀가 더 좋아졌다면서 이혼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이 상황을 모두 듣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남편의 싸대기를 때렸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수연이한테 뭐? 어쩌고 어째? 아이씨, 엄마 미쳤어? 왜 이래? 너는 맞아도 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참다. 너야말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아람이 아빠야. 수연이 남편이고. 너 내가 아는 아들이 맞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진짜 미친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언제부터야? 너 언제부터 이 짓거리 하고 다녔냐고? 아씨, 몰라. 짜증나게.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 살라는 거야? 엄마는 누구 편이야? 야, 이놈아. 여기에 편이 왜 나와? 너 진짜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어머님은 목 놓아 우시면서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심해지셨는지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며 다리가 풀려 그만 그대로 소파 쪽으로 넘어지셨어요. 저혈압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한 병이라 끝까지 시모에게는 남편의 바람피는 사실을 숨겼는데 이렇게 남편의 바람피는 사실이 허무하게 금방 들통이 나버리는 게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이혼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남편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상간녀와 편하게 사랑을 하면서 살겠다면서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는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었어요. 저도 거의 반포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어차피 마음 떠난 사람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조차고 이혼을 해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거든요. 사실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이혼을 준비하는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점점 밥을 드시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밥은 드셔야죠.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거지, 너희? 네, 그래야죠. 살 이유가 없네요. 아람이 아빠가 저 사람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쳐요.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내가 다 큰 자식 불러 앉혀놓고 다시 가르쳐도 지금 벌써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떠나간 놈인데 내가 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보란 듯이 상간녀 소송해라.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그놈 사지를 내가 다 찢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내가 화병이 생기려고 해. 조강지쳐 버린 놈들은 제명에 못 살지. 돈 필요하면 말하고 변호사 이런 거 쓰려면 돈 많이 들잖아. 응?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지금 힘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밥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돈도 일단은 여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알아보기 위해 유명한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생각보다 과정이 꽤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이왕이면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상담을 하니 금방 몇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말 이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하루는 시모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또 한 번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구토를 하셨습니다. 저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셨던 시모도 몸이 말도 안 되게 약해지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이혼 준비는 상간녀 소송과 함께 거의 1년 가깝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는 소송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꽤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여보세요? 나야. 웬일이냐? 엄마는 잘 있어? 참 빨리도 물어본다. 잘 계시겠니? 상간녀 소송 걸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여자한테도 소장 갈 거야. 야, 뭐? 소송? 그게 되겠냐? 그래, 애 써봐라. 그리고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상관없어.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내 목적은 하나, 이혼이야. 알겠냐?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니 많이 이상한 소문도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막장 쓰레기로 변했지만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저놈이 어디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스스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 좋은 일은 어떻게 이렇게나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모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워낙 심하셔서 밖에 자주 안 나가시는데 하필이면 그날 하루는 동네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도 안 되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거죠. 진짜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고 가해자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이지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함몰되어 있으셨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불행이 이렇게나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구나 하며 하늘의 저주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 말로는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저혈압으로 큰일 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병원에 왔지만 이틀 정도만 있다가 다시 직장 때문에 제가 시모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이상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연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이미자 씨가 시어머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자산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연락이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일단 뵙고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 언제 가능하실까요? 일단 어머니 문제인가요? 제가 어머님이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시모의 자산관리 변호사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다니 정말 이상했어요. 병원에 다시 가서 시모에게 여쭤보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아까 낮에 어머니 자산관리 변호사가 따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저한테 잘못 전화가 온 거겠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전화 잘 받았구나. 내가 너한테 전화하라고 번호 알려준 거야. 수연아,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난 수연이 정말 딸처럼 생각해. 알지? 그리고 종민이도 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건 변함없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조강지쳐버리고 바람피는 것들은 끝까지 속썩여. 우리 손녀 아람이랑 수연이 위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뭘 해줘야 할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가진 땅 문서밖에 없더라. 이혼 준비하면서 돈 많이 들지? 이거 보탰어. 그리고 보란듯이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 그것도 해라. 이혼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살아. 내가 가진 땅 명의를 수연이 너한테로 돌리고 싶다. 내가 수연이 너 계좌에 10억 보내줄 거야. 근데 이게 워낙 돈이 많아서 명의 변경하려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그럴 거야. 아무튼 이혼하고 나서도 문제없이 하려는 거니까 상담받고 와. 어머니,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진짜 주고 싶어서 그래. 난 하나도 안 아까워. 우리 손녀 아람이 얼굴 보면 억장이 무너져.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결국 저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자초지정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물려받은 땅이 많으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것 말고도 꽤 몇 개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기부를 하신다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그 땅은 제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죽게 되면 그 땅 명의를 며느리에게 돌리겠다는 서약도 모두 해두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거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실례지만 지금 현재 이혼 준비 중이시죠? 이혼 한창 준비하시면서 그때 오셨어요. 본인이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한스럽다면서 줄 게 땅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알게 되면 큰일 난다면서 비밀스럽게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손녀 아람이에게 명의를 주고 싶다면서 이순이로 손녀로 해두셨어요. 그럼 남편은요? 그래도 직계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네, 통상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죽은 후에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공인을 해두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건 이혼하게 되시더라도 며느님 또는 손녀분 명의로 땅은 가지게 되실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미리 준비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만 믿으세요. 그리고 전 남편분 앞으로는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그 아파트 한 채는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어머님이 주신 그 10억 땅에 대한 명의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법정에서 저를 때리려고 손도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모를 협박해서 이 사단이 난 거라면서 저를 음해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핀 순간부터 천천히 이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레 시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제가 이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머니, 엄마, 이렇게 가버리시면 전 어떡해요?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엄마 같았던 시모가 갑자기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자 저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는 간단하게 진행했어요. 빌어먹을 남편 놈도 3일 내내 상을 같이 치루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저는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했어요. 정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더러웠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 아람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진 시모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시모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고 이겨내기도 했죠. 그 후 저는 1년 가까운 끔찍한 시간 동안 이혼 준비를 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10억은 절대 안 뺏기고 상간녀 소송까지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정말 소름 끼치는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통쾌하고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딸 아람이와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사실 이혼 후 한 6개월 정도는 10억을 내놓으라는 전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이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면접 교섭 시간에도 아이와 놀아주기는커녕 매일 10억 타령을 하며 저와 아이를 협박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 스스로가 아빠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아빠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매일 술을 먹고 아이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도 너무 소름 끼치고 창피했습니다. 아이가 술 냄새 나는 아빠로 기억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한 번 더 만났고 비양육자의 비행과 폭력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아빠와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어나갔죠.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가 어느덧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사간 동네에 전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순간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고 왔어? 야, 김수연.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냐고. 아람이는 잘 있어? 수연아. 미안하다. 나 그 여자한테 돈 다 뜯기고 왔어. 나 이제 진짜 거지 됐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조감지어 버리고 벌 받는가 봐. 나 좀 받아줘라. 뭐? 야, 너 미쳤니? 그러게, 네 복을 네 발로 찬 거지. 안 그래? 시어머니가 오빠 부를 때 매번 했던 말 기억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잖아. 오빠는 어때? 어머니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아들이야? 살아생전에 어머니한테 효도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너한테 용서를 비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얼굴도 볼 수 없고 효도도 할 수 없잖아. 효도라는 게 그런 거야.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못하면 돌아가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말도 있잖아. 오빠도 마찬가지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이미 끝났어. 아람이랑 나는 아빠 같은 거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더러운 그 얼굴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 역겨우니까.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집도 이때쯤 이사를 했어요. 아이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바에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여러분도 현재 똥 같은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럼 피하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딸 아람이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죠. 천천히 일단 연애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요. 여러분도 사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후회 없는 인생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4세 여성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사연 채널의 막장 시댁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 가고 통쾌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1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었거든요. 이혼할 때 각자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자신의 아들에 비해 한없이 제가 부족하다고 괴롭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게 컸어요. 20년간 시댁에 매여 살다가 해방된 제 결혼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10대 시절에 부모님이 중국을 오가며 무역사업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유하게 자란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제가 사는 환경도 180도 바뀌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해외로 나가셔서 재가를 했다는 소식만 들었고 엄마는 제가 20대가 되기도 직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헤어지는 부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혼이라는 말을 흔히들 쓰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평생 남는 흔적과 아픔이거든요. 적어도 저는 부모님 이혼이 너무 충격적이고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삼촌네 집에 의탁해서 있었고 20살이 되고 나서는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집이나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뭐든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는 대학을 다닐 생각은 없었고 당연히 삼촌을 통해 작은 건축회사에 비서로 취직을 했었어요. 그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남편을 만나게 됐더랬죠. 남편을 만난 지 반년 만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했어요. 그때는 아이를 가진 것이 좋아 생각지도 못했지만 임신과 결혼은 제 인생을 저당 잡히는 비극의 서막이었어요. 남편을 따라 시댁을 처음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바닷가 근처 주택가를 이루는 동네였는데 그중 시댁은 좁은 마당을 끼고 있는 2층 집이더군요. 워낙 춥기도 했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날이었기에 그날 날씨, 온도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여기를 어디라고 이 물건을 데리고 와? 어여 썩 내보내지 못해? 어머니, 일단 인사는 서로 해야죠. 아이도 낳아야 하고 곧 이 집으로 이사시킬 거예요. 누구 맘대로.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못 배우고 가족 하나 없는 고아를 아내라고 데려와. 네가 내 아들이 맞니? 아가씨, 나는 댁을 절대로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슈. 어머님, 저 준필 씨를 사랑해요. 뱃속에 어머님 손주도 가졌고 저희 허락해 주세요. 큰일 날 사람이네. 누구더러 지금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일 없던 걸로 할 테니 내 집에서 나가요. 너도 내 아들 아니니까 같이 나가. 시댁에 처음 간 날부터 하루하루가 제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남편같이 생각하며 키웠고 남편에게 기대감이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눈에 웬만한 여자들은 눈에 차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제가 아들과 사고를 쳐서 며느리라고 온 거였죠. 그래서 시모는 저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네 식구로 인정도 안 해줬어요. 저같이 못 배우고 비서나하던 여자가 자기 아들 발목을 잡는다며 손주만 낳고 꺼지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더랬죠. 남편은 시어머니 반대에도 제 짐까지 같이 싸들고 와서 시댁 자기 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친정도 없고 결혼식에 올 사람이 없으니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자고요. 임신 초기에는 저도 회사 일을 해서 밖에 나가 있으니 덜 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구역이었어요. 그나마 제 방패막이가 되어준 건 초등학생이었던 남편의 어린 막둥이 여동생이었어요. 자기 자식 귀한 건 아는지 시어머니가 어린 신우 앞에서는 저를 덜 괴롭혔거든요. 그러다 제가 막달이 되고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야근을 하고 집에 왔었나 봐요. 저는 먼저 잠들어 있다가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 살며시 나가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곧 아이 출산할 거다. 나는 손주는 네 핏줄이니 인정은 해도 저 아이는 인정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집 사람으로 못 받아들여. 애만 우리가 키우고 쟤는 쫓아낼란다. 어머니,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생 세아도 겨우 초등학생이고 거기에 신생아 손주까지 태어나면 그 애 둘을 엄마 혼자 키우실 거예요?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차차가 싫은데 어떡해? 제가 차차 분가할게요. 저도 사회생활한 지 몇 년 안 됐고 형편이 빠듯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손주랑 막둥이랑 같이 키우게 놔두고 엄마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너야 회사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난 허구한 날 저 얼굴을 가까이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지. 싫은 사람이랑 같이 붙어있다는 게 쉬운 일이니? 그러니까 그냥 집안이라고 육아할 파출부를 집에 고용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시라니까요. 어이구, 그러게 왜 저런 걸 집에 들여놔서 서로 마음고생이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여자와 인연을 맺어? 평소 남편은 무뚝뚝해서 할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시댁에서 쫓아내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건 알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런 사람의 쓰임에 대해 논하다니요. 모르면 몰랐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시댁에는 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밖에 없고 세상 천지에도 나를 생각해주는 내 편 따위 없는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첫째 딸을 무사히 순산했어요.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을 바로 낳게 됐고요. 처음 아이를 키워봐서 초보 엄마라 실수도 많이 하고 집안에 아이 둘 신우까지 제가 도맡아 키우다 보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저도 20대 초반이고 체력이 그나마 받쳐주니 버텼던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시간은 잘 가더군요. 눈 깜빡할 사이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어리게만 보이던 신우가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더랬죠. 물론 남편이나 시댁에 얘기하면 돈 내놓으러 갈 게 뻔해서 조용히 비밀로 하고는 있었지만요. 우리 아이들도 제법 컸고 어머니랑 분가하자. 당신이 예전부터 결혼 10년 되면 따로 나가서 살자고 했잖아. 그때는 시간이 흐르면 집 살 만큼 돈을 벌어놓을 줄 알았지. 나 혼자 6식구 먹여 살리려면 분가는 사치야. 왜 매번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켜? 지금 누가 대궐 같은 집을 사재? 작더라도 전세에서 살면 되잖아. 우리 네 식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럼 우리 엄마랑 막둥이는 내가 이 집 장남인 거 잊었어?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부모 형제도 내게는 소중해. 아니, 당신은 언제나 자기 식구가 더 중요해. 나랑 애들은 항상 2순위, 3순위야. 이럴 거면 왜 애 낳고 결혼하자고 했니? 당신도 이제 결혼 생활 10년 했다고 드산 아줌마 다 됐다. 바가지 그만 긁고 앞으로 분가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나가 살고 싶으면 당신만 나가 살아. 그 당시 가장 비참했던 건 남편에게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힘들다고 해도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만 봐도 고부 사이가 좋다는 집이 없다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벽에 대고 말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면 말 다 했죠.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할 때 시집을 와서 애를 낳고 시집살이에 시달리다 보니 저는 때론 남편에게 소리도 지르는 악처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제가 너무 드세졌다고 예전에 그 소녀는 어디 갔냐고 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남편을 데리고 사는 아내는 그렇게 되나 봅니다.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자주 싸우는 저를 시어머니는 막대 먹은 며느리 취급할 뿐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켜켜이 쌓여 흐르고 제가 남편과 결혼 20주년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제 아이들은 전부 대학교에 입학해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고 신우는 30대 초반이 되어 어느덧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어요. 신우는 당시 간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와 연이다 결혼을 한다고 데려왔더라고요. 자존심 강하고 허세가 있는 시어머니는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식구가 들어온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저보고 보란 듯이 저와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제 앞에서 예비 사위를 치켜 세웠고요. 저도 이제 40대에 결혼 짬밥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웬만한 진상짓을 부려도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네요. 신우를 자식들과 같이 키웠기에 나름 애정이 있었고 좋은 남자와 결혼한다는데 축하를 하지 않을 리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터졌어요. 시댁의 수입원이라고는 남편밖에 없고 신우도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라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결혼을 최고급으로 전부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더군요. 저희 상황이나 재정 상태를 빤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웬만해서 대거리를 안 하는 저도 욱하더라고요. 우리 새야, 곧 상견례부터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 할 텐데 돈 있으면 좀 내놓으렴.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이가 주는 월급으로 우리 6식구 생활비 하기도 빠듯해서 제가 반찬비 벌려고 마트 알바도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손주들 둘 다 대학 들어가서 입학금 낸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하나뿐인 신우 결혼하는데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냐? 넌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면서도 아직도 개념이 없니?
아가씨나 어머님 모은 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비신랑의 의사라면서요. 돈 잘 벌 텐데 아가씨가 꼭 돈이 있어야 해요? 그런 집안일수록 우리가 얕보이면 안 되는 거야. 결혼도 서울 호텔에서 한다고 하는데 몇 천만 원 갖고 되겠니? 최소 1억은 넘어 있어야지. 어머님,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모르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1억이 안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번 결혼으로 우리가 앞으로 얻어낼 걸 생각해야지. 무조건 최고급으로다가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아범한테도 얘기해뒀으니 너는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 시어머니의 신우 결혼자금 1억 타령에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어머니를 말려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라며 도리어 시모에게 하극상 부리지 말라고 저에게 경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다 크고 떠난 적진에 저 홀로 고군분투를 하는 지경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몰라도 자기들끼리 꽁짝이 맞아 몇 개월 동안 준비하더니 결국 신우는 규모가 꽤 있는 호텔에서 진행이 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혼주석에 앉는다며 신우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고 저는 혼자 식장에 가서 결혼식 진행을 하러 미리 갔었죠. 식은 점심시간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었고 아무도 없는 쌩한 식장에서 저는 축의금 10권을 나눠줄 준비를 하면서 호텔 직원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하객들이 도착했는지 식장 로비가 시끌하더라고요. 저는 뷔페 식당 쪽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축의금을 받는 카운터로 다시 돌아갔더랬죠. 그때 신랑 신부 및 사돈들과 시모 남편이 도착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반가움에 축하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악스럽게 제 손목을 잡아 끌어 어딘가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호텔 로비 한쪽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악다구니를 쓰면서 대뜸 제 뺨을 올려쳤어요. 네가 우리 집 망신 다 시키네. 당장 안 꺼져? 어디서 그런 촌스러운 거적대기를 입고 나와서 얼굴을 먹칠을 해? 이 옷이 어때서요? 오래되기는 했어도 아직 입을만 해요.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뺨을 때리세요? 안 그래도 네 존재 자체가 사돈네 수치스러운데 이 중요한 결혼식에 이따위로 하고 와? 결혼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지금부터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아예 그냥 집으로 가. 결혼식에 참석한 제 옷차림을 보고 시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낡고 추리한 한복을 입고 왔냐면서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비록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유행에만 뒤처질 뿐 상태는 깔끔했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친정엄마와의 기억이 담긴 옷이라서 소중한 옷이었거든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저와 시어머니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는 뺨을 맞고 아픈 것보다는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화장실로 도망가려 하는데 어떤 중년 신사분이 제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손수건을 넘겨주시더라고요. 따뜻한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차마 거절을 못하고 손수건을 받아들고 그 얼굴을 보는데 소리 없는 경악을 했어요. 그 남자분이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과 똑 닮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사과를 하자 남자분은 제게 손찌검한 시어머니에게 할머니는 누군데 잔치에 와서 이런 짓을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누구신데 결혼식에 오셔서 사람을 함부로 때리세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무슨 이런 진상짓입니까? 내가 내 며느리 교육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대기나 남의 집안일 상관 마쇼.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개년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합니까? 안 봐도 그 집안이 어떤 집인지 훤히 보입니다.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 아저씨가 뭐를 잘못 먹었나? 썩 꺼지라고. 그럼 더더욱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네. 직원을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할 테니 노인장 여기 가만히 있어요. 뭐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게야? 이건 안 나? 시어머니와 남자분이 저 때문에 투닥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신우 남편과 몇몇 남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사장님, 일찍 와주셨군요. 주례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원장님이랑 다른 의사분들은 30분 내로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오늘 최 선생 장가가고 좋은 날이라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여기 있는 할머니를 호텔에서 쫓아내거나 경찰을 부를까 싶어. 네? 이분은 저희 장모님이신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어이가 없구만. 자기 분에 못 이겨 공공장소에서 며느리뺨을 때리는 사람이 자네 장모라고? 저런 집구석과 결혼이라니. 자네 다시 생각해보게. 뺨을 때리셨다고요? 어쩌다가... 장모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며느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타이른다는 게 그만... 아니죠.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옷이 촌스럽고 꼴이 어쩌네 하면서 바로 뺨을 때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보고도 상관 말고 꺼지라고 소리치는 꼴을 보니 원래 성정이 그따위인가 봅니다. 최 선생, 자네가 선택하게. 자네 예비 장모가 나보고 꺼지라는데 주례인 내가 꺼질까 자네 장모가 꺼지는 게 나을까? 아닙니다, 이사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사장님을 미처 모르고 저지른 실수 같습니다. 노여움 푸시죠? 어머님도 어서 사과하세요. 제가 몰라 봬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며느님께 하세요. 시어머니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비사위가 굽신거리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했겠죠. 그래서 두 말 않고 이사장님에게 싹싹 빌었는데 이사장님이 자기가 아니라 며느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죽기보다 싫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비사위부터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서인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단 일이 무마되고 식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저희 시모만 빼고 말이죠. 5월에 신부가 된 신우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먼저 가지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아서인지 그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저마다 식권을 받아 식당으로 가는데 주례를 섰던 이사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군요. 아까 맞은 뺨은 괜찮습니까? 내일 되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시죠.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음 찜질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계속 저 모르는 척 하실 겁니까, 자경 아가씨? 알고 계셨어요? 저는 잊으신 줄 알았어요. 오랜만이에요, 희철 오빠. 그럴 리가.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이었는데. 아까 식장에서 보곤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다가 따라갔더니 웬 노인네가 네 얼굴에 손찌검 하는 게 아니겠어? 얼마나 놀랐는지. 부끄럽네. 그런 모습으로 헤어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거의 25년 만이네? 그렇네. 우리 아가씨 중학생 때 보고 못 봤으니까. 이제 아가씨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지 마. 손발 오글거려. 어릴 적에도 제가 그렇게 부르면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니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네. 병원 이사장님과 저의 인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10살에 부모님 중국 무역 사업으로 한국과 중국 상해를 오가며 자랐는데 희철 오빠는 당시 상해에서 유학하는 20살 청년이었어요. 패기 넘치는 젊은이의 첫 직장이 저희 아빠 사업체였던 거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워낙 성실하고 똑똑했던 오빠를
아빠는 막내 직원으로 두고 키워줬어요. 형편 어려운 고학생이 타국에서 고생한다면서 저희 상해 집에 방도 내어주셨고, 제가 학교 숙제할 때나 자전거 타는 법도 희철 오빠가 다 알려주셨죠. 그때마다 오빠는 저를 애기씨, 아가씨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귀해한다는 소리였다는 걸 나이 들고 알았네요. 몇 년 후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엄마는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는 중국 상해에 남으셨어요. 희철 오빠도 아빠를 따라 계속 상해에 남았던 걸로 기억을 했기에 몇십 년 만의 만남은 그때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아빠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반가움이 컸네요. 이사장님이 제게 90도 각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말을 하자 시어머니 남편을 비롯해 신우 남편 동료 의사분들이 저를 보고 끔쩍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더더욱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사장님이 시모에게 사과를 시키고 혼주석에 앉지도 못하게 해서 시어머니는 결혼식장 문 밖에 서서 겨우 식을 지켜봤거든요. 억지 사과든 식장 밖 구경이든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에게 그날 일은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씹을 굴욕이었던 거예요. 분명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짓을 했다면 머리채 드자비도 할 뿐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쭈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이사장이 제게 머리를 숙이고 이름을 부르니 놀랄만도 하죠. 저는 이사장님과 다음에 만나기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우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고 제 아이들은 고모 결혼식을 보러 온 김에 방학이니까 인천에 한동안 있다가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 많은 곳에서 하루 종일 서서 부대꼈더니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씻고 쉬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 내 딸 결혼식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꼴이 뭐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경찰까지 부른다고 하는 걸 말려서 그만하면 조용히 끝난 일인데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앉아야 혼주석에 왜 네가 나 대신 앉아? 그리고 구출애랑 너 무슨 사이야? 예전에 그냥저냥 아는 사이예요. 내가 보기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재주 좋게 연이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사주한 거지? 사주를 하다뇨. 저는 오늘 그분이랑 25년 만에 만났어요. 내가 네 숭악한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든 엿먹이고 싶어 난리인 거 모를 줄 알아? 그만하세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엄한 생사람 잡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오늘 저 때문에 딸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보다 못한 꼴로 밖에 있었다며 화를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저한테 따지냐고 아까 결혼식장에서 이사장한테 직접 따지지 그랬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사장님 병원으로 찾아가서 오랜만에 해후를 풀 수 있었어요. 병원은 서울에서도 꽤 유명한 준종합병원이었는데 이사장님의 말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병원 재단의 돈줄인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병원장부터 의사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굽신거렸죠. 인천에 온다고 고생했지? 내가 차량 보내준다니까 굳이 대중교통으로 와? 두 발 튼튼한데 어디다 써? 여기가 오빠 사실이야? 실용적이고 소박한 게 딱 오빠답다. 그러게 사람은 잘 안 변한다더니 맞는 것 같아. 우리 아가씨도 귀여운 고집은 여전하네. 으이구 나이 50 먹고도 그러고 싶소? 결혼은 했을 테고 애들은 몇 명이야?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고 아들 둘, 딸 하나. 이제 곧 다들 성년 될 거야. 나랑 비슷할 때 결혼했고 다복한 것도 비슷하네.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나서 사실 나는 우리 아빠 소식 궁금하더라. 상해에서 중국 여자랑 제가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혹시 그 가정에 문제가 될까 싶어 불어찾지는 않았거든. 그랬구나. 사장님은 15년 전에 중국에서 지병이 발병하셔서 돌아가셨어. 눈 감는 직전까지 자경은 네 얘기 궁금해하셨고 재혼하시고 자식은 없으셨어. 그래서 자식은 너 혼자야. 그렇구나. 돌아가셨구나. 우리 엄마도 1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네. 항상 마음속에 궁금함이었는데 오빠 만나서 들으려고 그랬나 보네. 그건 그렇고 너 괜찮은 거야? 여태 시댁에서 몇십 년 동안 그런 취급당했던 거야? 사연을 다 말하려면 며칠도 짧아. 어쩌다 보니 혼전 임신하고 잘난 아들을 둔 시어머니 반대 이것저것 시집살이에 이렇게 된 거지 뭐.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아시면 통곡할 일이야. 자경아, 나는 두 분이 내 인생의 은인이고 스승님들이셨어.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힘이 있어. 아직 제가 뭘 하고 싶고 어떻게 할지 결심이 안 선 상황이라서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고 말았어요. 다음에는 오빠 가족들을 소개받기로 하고 저는 다시 인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집 마당을 청소한다고 제가 분주하게 있는데 웬 우편물이 와 있더라고요. 남편 이름으로 날라온 우편은 안에 종이 뭉치가 있는지 꽤 두툼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따로 치워놨다가 남편에게 바로 줬을 텐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편을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6천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무슨 돈이겠어요? 신우 결혼 자금이겠죠. 어쩐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4억 내놓으라고 소리치던 게 갑자기 사라진 게 이상하다 했더니 뒤에서 1억어들 있었던 거예요. 시댁 재산 그나마 있는 게 1억 좀 넘어가는 이 집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다니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었어요. 그놈의 의사 집안이랑 결혼이 뭐라고 일이 목을 매는지 말이죠. 당신 이게 뭐야? 이 집 담보로 대출을 그렇게나 받았어? 제정신이야? 서류 보낸다더니 왔나 보네. 그럼 돈도 없는데 땅 파서 결혼하냐? 그래도 집은 건들면 안 되지. 이 돈 어떻게 갚을 건데? 아가씨랑 서방님이 갚아준대? 당신도 웃긴다. 이 집 어차피 장남인 내가 물려받을 거고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내 동생 결혼 때 당신 꼴랑 1,000만 원 도와줘 놓고 생색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나도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 대출 받기 전에 언급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내 재산 탐내? 상환 도와줄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이번 달부터 대출금 갚아야 해서 생활비 줄일 거니까 알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생활비 부족해. 여기서 더 줄인다고? 이제 애들도 다 컸겠다. 당신이 그럼 어디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그럼 되겠네. 20년 내가 벌었으니 당신도 식충해서 졸업 좀 해. 제가 남편과 안방에서 집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싸웠더니 시어머니부터 아이들까지 와서 싸움을 말리더군요. 여태 제가 돈 저축하고 재산 불리고 그나마 유지하고 살았던 걸 하나도 모르고 남편 놈은 급기야 식충이로 저를 취급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등바등 살고 어떻게든 참으려 했던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고요. 다음 날 제가 남편과 크게 싸우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울었던 걸 알았는지 딸과 아들이 저와 기분 전환하자면서 외식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오리불고기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그걸 알고 자식들이 유명한 식당을 데려가 줬어요. 밥을 먹고 동네 외곽에 있는 바닷가 카페를 갔는데 딸이랑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사실 어제 아빠랑 싸운 것도 그렇지만 고모 결혼식장에서 할머니가 엄마 뺨 때린 것도 봤어. 맞아.
누나랑 나랑 둘 다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랬구나. 너희까지 본 줄 몰랐어. 미안하다. 그런 모습 보여서. 엄마가 왜 사과해? 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인천 떠나서 서울 가면 할머니가 엄마 또 때릴까 봐 못 가겠어. 아빠도 맨날 엄마한테 소리만 지르고. 희영아, 준영아, 살다 보면 가족들도 싸우기도 하고 그래. 걱정 마. 엄마는 존중받아야 해. 그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할머니랑 아빠는 하나도 몰라봐주고. 내 식구들이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아. 나는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울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난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 자식들이 저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더군요. 제 눈에는 언제나 갓난아기인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엄마만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시고 이혼을 하신 게 큰 상처가 됐기에 저는 절대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버티면서 살았거든요. 자식들한테까지 그 아픔을 물려주기 싫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하고 남편이 무시를 해도 20년을 참고 살았었는데 제 아이들이 보기에도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세상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신우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파혼 얘기가 오고 갔나 보더라고요. 이유야 커플인 두 사람만 알 테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였기에 결혼을 물으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우 파혼의 불똥이 제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준비를 한다고 요리를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쳐다봤더니 두 모자가 저를 보고 잡아주길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 동생 파혼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그러게 애초에 얘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만들어? 무슨 소리세요? 저 때문에 아가씨가 파혼하다뇨. 결혼식장에 주례인지 뭔지가 사위한테 우리 집안이랑 엮이는 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던데 그게 뭐겠니? 너랑 나랑 있었던 그 일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러면 때 사주한 게 맞았네. 다 필요 없고 원상복구 해놔. 내 동생 파혼 안 하도록 다시 만들어 놓으라고. 상황을 파악해보니 병원 이사장인 희철 오빠가 신우 남편에게 장모 자리를 보니 시댁 격이 떨어진다면서 사석에서 한 소리를 또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집안과 여자와 결혼하는 자네 안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면서요. 그걸 다른 의사들도 있는 데서 얘기를 해버려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의사 이미지도 이상해졌었나 봐요. 안 그래도 신혼여행 가서 둘이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사건으로 싸웠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자 신우 남편이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남편과 시모가 득달같이 저에게 어떻게든 파혼을 막으라고 으름장을 놨던 거고요. 저는 사실 그날 제 자식들 말이 떠올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과 시모가 난리를 치자 진짜 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났어요. 며칠 뒤 주말 남편이 저하고 갈 데가 있다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를 가더군요. 제가 물어도 남편이 말도 안 해서 큰일이 일어났나 싶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낯익은 장소로 가서 차를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신우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이었어요. 제가 왜 여기를 오냐고 뭐라 하자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올라온 층이 19층이었고
거긴 제가 아는 병원 이사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자기 방인 마냥 남편은 이사장실 문을 열고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본인만 온다고 하더니 왜 자경이까지 데리고 와요? 두 분이 예사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사람 증언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쪽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 선생 파혼을 내가 부추긴 게 아닙니다. 이미 결혼식 전부터 부부가 계속 돈 문제로 싸우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장님이 불 붙은 데 기름 부은 건 맞지 않습니까? 본인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며느리에게 손찌검한 게 왜 제 탓입니까? 저만 봤어요? 다른 병원 식구들도 본 사람이 있다는데.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죠. 이 두센 여자가 하극상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을 겁니다.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시더니 아드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네요. 자경이 네가 그간 참 힘들었겠구나. 이 사장님이 제 동생 파혼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시니까 다시 둘이 잘 지내도록 말씀해 주세요. 싫습니다. 제 눈이 틀림없다는 걸 오늘 제대로 알게 돼서 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무릎을 꿇으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분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파혼 막아달라고. 남편이 자기 여동생 파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동생 결혼시킨다고 1억 가까이 대출받고 빚이 있는데 그 결혼이 파토가 난다면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저를 이사장 앞에 데려가서 자기 동생 파혼 막는다고 무릎을 꿇린다니요. 사이코도 그런 사이코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대신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남편 뺨을 때려버렸어요. 원래 돈에 살짝 돌아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오빠 앞에서 쪽팔려서 이 말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이혼하자. 당신 같은 쓰레기랑 더는 못 살겠으니까 헤어져. 오빠? 아, 혹시 이 사장님과 굉장히 깊은 사이인가? 그래서 당신 시집살이 시킨다고 이분이 그렇게 설쳐대셨고? 그럼 말이 되지. 어디 가서 정신감정 받아봐. 이분은 나한테 친오빠 같은 분이야. 어디서 지금 그런 사람을 모욕해? 저는 이사장님께 정중히 사죄드리고 남편 놈이 뭐라고 하든 말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참 슬프게도 2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제 짐은 배낭 하나로 끝이 나더군요. 미련 없이 제 짐을 들고 집을 나가서 서울에 아이들이 자취하는 원룸으로 갔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짐을 들고 서울에 왔더니 아이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제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한다고 하니 되려 잘했다고 해주더군요. 그 뒤로 저는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말도 없이 서울에 온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가 제 전화에 몇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해서 신우 파혼 어떻게 할 거냐, 밥도 안 차리고 어디 갔냐, 집안일을 언제 할 거냐 등등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길래 모두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어차피 그 집안이랑 인연 정리할 건데 뭐하러 더 스트레스 받나요? 어느 날 이사장인 희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혼 준비 중이고 지금은 서울 애들 집에 있다고 했더니 근처에 오빠가 찾아왔더군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혹시 나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 아니야. 이혼 결심은 자식들이 지지해줘서 하게 된 게 가장 커. 나보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더라고. 이제 아이들도 이해해줄 나이가 됐고 독립을 했으니까 해도 될 것 같더라. 진짜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날 네 남편을 보는데 그간 네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을지 눈에 다 보이더라. 사장님 사모님도 생각나고 참 울컥하더라. 넌 참 귀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제 더는 그렇게 안 살려고. 참는 것도 그만하고 잘 정리할 생각이야. 얼마 전에 최 선생이 그 집 동생이랑 파혼했어.
너희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나랑 최 선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고. 많은 일이 있었구나. 오빠가 욕받네. 사실 너가 시집살이 당한 걸 그 집에 돌려주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최 선생을 많이 아끼거든. 괜찮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서 진심으로 조언한 것도 있었어. 잘했어. 그 의사분도 잘 결정했고. 똑똑한 사람은 현명하네. 난 등신같이 20년을 그러고 참고 살았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집을 나오고 3달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나 보더라고요. 신우와 의사 간의 결혼은 파혼으로 엎어졌고, 신우가 죽는다고 난리치자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가 신우 남편이랑 이사장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했어요. 뭐 결국에는 그런 난리에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지 신우 남편 부모님 쪽에서도 예단 반납하고 손절을 확실하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시댁 인간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 때문에라도 법정에서 한 번은 만나게 됐어요. 남편만 올 줄 알았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까지 같이 왔더군요. 두 모자는 역시나 저를 해코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니 결국 이혼이냐? 내가 헤어지라 할 때는 말도 안 듣더니.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제가 정신 차렸나 보죠. 죽어서 그 집 귀신 안 하고 싶어서요. 결국 네 덕에 내 딸 파혼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너는 미안하지도 않나 보네. 네가 그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지 알았으면 잘해주는 건데 말이야.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하고 돌아오렴. 용서할 테니.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네요. 저는 홍 여사님이랑 이병우님 용서 안 할 거고 2번의 기회도 안 드려요. 앞으로 새 가족이 오붓하게 빚 갚으며 잘 사세요. 할 말이 더 있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남편 놈이 법정에서 저한테 욕하고 소리를 질러서 난리통이 한 차례 있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의 오랜 학대와 모진 시집살이가 소송의 근거가 되었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어요.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그보다 더 값진 자유와 해방을. 이혼 후 저는 아이들 대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세 식구가 살 만큼 50평대 아파트를 사서 아이들 평생 소원이었던 자기 방을 하나씩 갖게 해주고 인테리어도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애들이 엄마에게 이런 큰돈이 있었냐면 놀라워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로또 당첨됐다고 하고 말았더랬죠. 마음속으로는 친정엄마에게 고맙다고 하고요. 후에 들어보니 시댁 집 담보대출을 갚는다고 시모, 남편, 신우 세 식구가 투잡을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회사 일 끝나고 대리운전 일까지 하면서 빚 갚으려고 용을 쓴다고 했어요. 말이 1억이지 이자도 있고 빚을 갚으려면 좋게 5년은 고생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분수 넘치는 짓을 하면 말로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걸 그 집 사람들을 보고 배우네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병원 이사장 오빠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병원 임상병의사 쪽 일을 하려고 대학 수능도 다시 봤어요. 20대 철모를 때는 대학 필요 없다고 무시했는데 결국 나만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하더라고요. 집안에 대학생만 셋이 있으니 학비가 장난 아니기는 한데 서로 자기 전공 얘기하고 캠퍼스 생활을 같이 하니 재밌기는 했어요. 언젠가 제가 이사장님께 오빠와 다시 재회하고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니 인생의 귀인이라고 했더니 오빠가 웃으면서 자기 귀인이 제 부모님이었으니 돌고 돌아 그런 운을 주고받은 거라며 웃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일이든 취미든 사람이든 과거 나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또 다른 대운으로 들어가는 징조랍니다. 저도 어디 가서 사주를 봤더니 40대 이후 중년운이 대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의 제가 그렇게 살고 있네요.
저는 이혼을 하고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나를 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를 냉대하고 무시하던 시댁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 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저와 결이 맞고 좋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저와 같이 참고 버티면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인생에 곧 변화의 바람과 파도가 올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대운이 오길 바라며 감사를 전합니다.